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어젯밤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친선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직접 무대까지 올라가 북한 예술단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예술단 단장인 이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이수용 부위원장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의 안부를 묻고 2018년 이후 김 위원장과 4차례 만나 북중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왕후닝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순춘난 부총리 등 중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전략적인 미랄 관계를 다시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병 환자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역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고 일본에서는 독감 환자가 20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국내 독감 유행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유행 시기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독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연세대 아이스하키팀 학생들이 경기장에 감독이 나타나면 시합을 뛰지 않겠다며 최근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요 경기에 뛰기 위해 또 사전 스카우트를 위해 돈이 오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감독이 학생들 입단 속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나달과 맞붙은 조코비치가 우승하면서 이 대회 남자 단식에서 7번째 정상에 오르는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윈블던과 US 오픈에 이어 호주 오픈까지 최근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면서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입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비안 여사가 어젯밤 베이징에서 북한 친선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시 주석은 예술단 단장인 이수영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공연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하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베이징을 찾았던 김정은 위원장과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한 지 20여일 만에 시 주석이 다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겁니다. 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이번 공연의 시점을 또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관련 내용도 공연에 없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시진핑 주석 부부도 공연에 참석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전통적인 우위를 다지고 이런 관계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과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아침엔 이재승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어젯밤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친선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중한 북한 예술단은 베이징 국가대공원에서 26일 첫 공연에 이어 이틀째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 주석은 예술단 단장으로 방중한 이수영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게 이번 공연은 중요한 북중 문화 교류일 뿐만 아니라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하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자신이 지난해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4차례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부부의 인사말을 시 주석에게 전하고 북한 예술단 공연에 관심을 보여준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공연에선 북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인 내용은 없었고 북중 우위와 사회주의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시 주석 부부는 무대에 올라 공연자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이 앞둔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예술단은 오늘 한 차례 더 공연을 한 뒤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법적으로 합당한지 따지는 대신에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차피 구속 여부가 지금 당장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합당했는지 다시 따져 묻는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절차인데 인용률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4%에 불과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적부심에서 다투기보단 앞으로의 재판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전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999년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혐의가 40개가 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 첫 차장은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대거 나섰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원이 모였습니다. 사찰 조작, 초권력형 비리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섭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데 이어 정부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좌파 20년 집권 플랜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정된 당권주자 9명도 합류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을 하듯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좌파의 악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 몸통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좌파 독재가 히틀러 나치즘 독재를 닮아가고 문재인이 문제다. 규탄 집회 후에는 당원들이 지지자를 연호하며 당대표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 시장님 당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와 각종 의혹 특검 등의 여당이 응할 때까지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에 있을 선거 욕심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가짜 단식, 가짜 농성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본 초계기로 시작된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간 이어져 온 양국 사이의 군사 교류도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우리 해군 함대 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방문을 미룬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단 대조영함이 도쿄 인근 해안에 등장합니다. 2015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겁니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간 교류 행사와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불거졌을 땐 아덴만에서 공동훈련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계기 논란이 4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국의 군사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해군 함대사령관의 해상자위대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다음 달 계획된 방문은 어렵다라는 설명을 일본 측에 한 건 맞고요.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해왔습니다. 일본도 방문 취소를 시사했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NHK는 오늘 4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함정의 부산 입항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한 다음 날 정경두 국방장관이 해군을 찾은 것처럼 서로가 맞대응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서 역대 가장 그 기간이 길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끝나고 정부 업무가 일단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고수를 해왔던 이른바 장벽 예산은 앞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앞으로 3주 동안 이 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셧다운에 다시 들어가거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3주간 의회와의 국경장벽 예산 협상에 실패하면 다시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결렬 시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행정 권한을 사용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The end of the day, the president's commitment is to defend the nation, and he'll do it either with or without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풀면서 밝힌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And if we can't do that, then we'll do, obviously, we're going to do the emergency, because that's what it is. It's a national emergency.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트럼프와의 첫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백기 투항이 펠로시의 위상과 대중적 지지도를 높였다며 셧다운이 대통령의 전략적 실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우승자는 세계 랭킹 1위인 조코비치였습니다. 나달을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호주 오픈에서 7번을 정상에 오르면서 가장 많이 이 대회 우승을 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3세트 9번째 게임. 나달의 백핸드가 엔드라인을 벗어납니다. 경기 내내 긴장했던 조코비치가 드디어 손을 치켜올리며 편하게 웃습니다. 조코비치가 어제 열린 호주 오픈 결승에서 나달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우승 상금은 우리 돈 32억 7천만 원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이 대회 패권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에서만 7번 우승해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윈블던과 US 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메이저 대회를 3회 연속 우승했습니다. 경기는 예상과 달리 일방적이었습니다. 조코비치는 1세트 나달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기선을 잡아 36분 만에 세트를 끝냈습니다. 나달은 실책을 11개나 기록해 세계의 조코비치에 비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2세트에서도 조코비치는 게임 스코어 2대 2에서 잇따라 4게임을 가져가며 가볍게 세트를 따냈습니다. 여유가 생긴 조코비치는 3세트마저 6대 3으로 따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달은 실책 28개를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퇴근하는 직원들의 가방 검사를 불시에 실시하고 낮술 금지령을 내리는 등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일정 금액을 넘는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김영권 의원을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부산 사상지역위원장에 단수 추천하는 등 20개 지역위원장들 가운데 9명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표가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내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 여부 결정이나 출마 공식 선언을 설 연휴 시작 전인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 지난 금요일에 2170선까지 올라서서 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13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돌아온 외국인이 이런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순매수 규모가 3조 원에 가까운데요. 1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저평가된 신흥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번 주말이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번 설 때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 평균 액수는 지난해보다 3% 정도 늘었는데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는 조사 대상 기업의 71%가량이 설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68%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가 전해보다 2.8% 늘면서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죠. 또 미세먼지까지. 이 때문에 가전 구매가 많아졌고요. 롱패딩을 포함해서 젊은 층의 소비도 늘었습니다. 다만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민간 소비 증가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시 평택 제천고속도로 남안성 IC 부근에서 50대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0대 여성이 숨졌고 40대 남성도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전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보호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사람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건국 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인데요. 유 열사의 공적과 또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맞지 않다면서 이걸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계속 나왔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새 이사장에 소설가 이강복 씨가 선임됐습니다. 1977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해서 풍랑의 도시, 황금의 후예 등의 작품을 썼고 한국소설 문학상을 비롯해서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마약반 형사들 이야기를 다룬 코믹 영화 극한 직업이 어제 300만 명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개봉 닷새 만입니다.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인 7번 방의 선물은 열흘 만에 3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엿새가 걸린 천만 영화 베테랑과 도둑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네, 오늘 한국과 카타르 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타민 국왕과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카타르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액화 천연가스 LNG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에너지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 진출을 늘리는 방안이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를 할지 민주노총이 오늘 결정을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줄곧 참여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나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당부했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또 화장품과 관련한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포털 사이트를 식약처가 오늘부터 운영을 합니다. 의약품 안전 정보 등 각종 정보가 제공이 돼 있고 민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밤사이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1cm 정도 쌓여 있고 아직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모두 개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미세먼지도 하루 평균으로는 보통 수준 예보돼 있지만 한때 농도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유입으로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서,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에서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서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유입됩니다. 오늘 서울이 최고 3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9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1도, 개성이 3도, 함흥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목요일에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에서는 주택 2채가 불에 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뜯고 들어가자 까맣게 탄 바닥이 드러납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주택에 살던 주민 2명은 불이 나자 옥상으로 대피한 뒤 구조됐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새벽 이 집에 살았던 50대 중국 동포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 서울시 은평구의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부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편 85세 김모 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부근 주민 4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0.2 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대형 홈쇼핑에 간편식을 납품하던 업체의 실질적 오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년 전쯤 필리핀에서 2천억 원대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불법 도박으로 번 돈이 회사로 들어갔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신원조회를 하더니 잠시 뒤 남성을 이끌고 경찰차로 이동합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김모 씨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불법 도박 규모는 2,300억 원대. 해당 사이트에서 김 씨를 포함한 일당 11명이 챙긴 이익은 밝혀진 것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왔던 겁니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인지를 추가로 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검거를 하려고 체포영장을 부르네요. 삼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경찰이 추적하는 동안 김 씨가 유명 식품업체를 운영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명 셰프 이름으로 대형 홈쇼핑에 간편식을 납품해온 업체입니다. 대표자 명의를 확인한 결과 김 씨 부인입니다. 회사가 설립된 건 2017년 1월, 김 씨가 체포 대상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직원들은 김 씨가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수도의 어떤 대금을 그걸 투자금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 씨가 회사 비용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쇼핑백에 5만 원권 현찰로만 갖고 왔어요. 13억을 갖고 왔어요. 무슨 돈이야라고 물어는 봤죠.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신이 먹고 그냥 말고. 업체 측은 김 씨가 정상적인 자금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이사를 하시면서 줄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입금을 내주신 것도 있으신데 그것도 불법이라고는. 김 씨가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거기를 본인이 해서 했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잡일을 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찰은 김 씨를 불법 도박 사이트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셰프는 김 씨는 알았지만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한 3-4번 정도 만났고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알았다면 벌써 난리가 났죠. 경찰은 업체 운영 자금이 도박 사이트에서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수당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문은 민감한 생체 정보니 다른 수단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마다 지문인식기를 꼭 설치하게 한 건 2016년부터입니다.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시간 외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시와 복지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지문을 등록하기 전에 동의를 받긴 하지만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등록하게 만든 셈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문은 민감한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마트 신분증이나 컴퓨터 로그인 방식 등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다른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문인식기로 확인하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실리콘에 지문을 복제해서 조작한 경우도 있다면서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찾은 북한 예술단이 지난 토요일과 어제 이틀 연속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인과 함께 어젯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등 민감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 예술단의 이번 공연이 갖는 의미부터 좀 살펴보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네. 현재 시점상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5년에 모란봉 악단 공연이 취소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됐고, 이 사실 사회주의 국가의 이런 예술단 공연 교류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일에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경을 방문해서 또 만났단 말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을.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 2월 말 3월 초 이제 이런 그 북중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이런 그 우호를 다지면서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가 같이 가겠다는 의미를 약간 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좀 보다 본격적으로 이 해결, 북핵 문제 해결 국면에 더 들어오는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화교류 행사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 어제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까지 올라가서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북중 관계 뭐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가 원수가 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사전 조율을 다 하죠. 다 하는데 항상 그 대외 외교의 책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왕우닝, 지금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서열 5위인데요. 이 왕우닝 상무위원도 같이 갔고, 그다음에 딩쉐샹이라는 중앙판공청 주임, 우리로 치면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뭐 왕이 외교부장도 나가고 여러 그 중국의 대외 외교를 관장하는 이런 중요 인사들이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소위 단순한 우호 이런 과시 문제를 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단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란봉 악단은 현송월 단장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왔고 국제가 노동당에서 국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부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이번에 이런 소위 공연을 통해서 내부 간에 기본적으로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 공연 내용 중에 핵이나 미사일 등 뭐 좀 민감한 내용들은 뭐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실제로 2015년 모란봉 악당 공연 취소의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소위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핵 강국, 핵 보유국 지위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충돌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잘못 전달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이게 북한과 중국이 핵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같은 선상에 핵을 매개로 같은 선상에 서서 다른 나라와 대항한다라는 인식을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자체는 매우 문화예술적 측면에 초점을 우호에 맞추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지금 하는 그런 국면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 20일도 안 돼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시진핑 주석이 또 만났단 말이에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뭐 일종의 물론 뭐 중요한 부분들이야 두 정상에 만나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고위급 인사를 또 만나서 뭐 모종의 조율이 또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3번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련 정상회담 이후부터 소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만 만나고 나면 상황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만남,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미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시한이 3월 1일까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한테 좀 협조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북한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한 걸음 더 내놓으라는 소위 일종의 부탁 내지는 뭐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버팅기다 보면 결국은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중국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중국이 원하는 소위 한반도의 당사자 입장, 그거를 강조해 줌으로써 신년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전협정, 평화체제 전환하면서 다자협상으로 끌고 간다. 당연히 그 안에는 중국의 역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의 어떤 흐름으로 분명히 선회를 했고 그걸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서 북한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핵포기 신호를 보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그렇죠. 대북 제재 네. 해제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심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응 조치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미국 조야에서는 실패한 회담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큰 틀만 얘기했고 추상적이었다는 얘기죠. 추상적이었고 그 이후에 또 가시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조치가 있다면 항상 우리 이 북한과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북도 마찬가지지만 전제가 붙습니다.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할 수 있다. 뭐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면 교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소위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전에 폼페이오가 방문했을 때 약속도 했습니다. 뭐 신고하고 약간의 자신들의 신고에 따른 사찰도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뭐 석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서는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자체가 원래는 한국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데 이게 단계별 비핵화로 들어갔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안 좋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스캔들이 있고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온다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저쪽은 상응 조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큰 틀에서는 해결이 안 됐지만 뭔가 수위를 조금 낮춰서 다가가는 모습은 양국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북중 관계가 밀월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계도 좀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부분이 너무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한테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문화 공연으로 가고 북한을 통해서 자기네 말을 하는 거죠. 뭐 종전선언 이런 것도 절대로 중국이 스스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도 다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북한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네이버 카페 등이 차단된 데 이어서 다음도 규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자 뜨는 문구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가 차단됐습니다. 중국인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드문 국내 포털까지 차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중국 정부의 여론 통제 강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는 천안문 사건 30주년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인한 비상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일 인민일보를 방문해 여론 공작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기술 변화를 좇아 선전 효과의 극대화, 최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PN, 즉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로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만 700만 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물을 지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9천여 개도 강제로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팀 내에서 벌어진 감독의 선수 폭행과 또 돈이 오고 간 사전 스카우트 의혹,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먼저 폭행과 관련해 선수들은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이제 참지 않겠다며 경기장에 감독이 오면 경기에 뛰지 않겠다는 단체 행동에 최근 들어갔습니다. 중요 경기에 출전하려면 돈을 달라고 했다는 감독에 대한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하키장. 연세대와 한양대가 맞붙는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지만 연대 쪽 감독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치들은 침묵합니다. 감독님 왜 안 나오시는지 혹시 아세요? 감독님, 코치분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학생들이 경기장에 감독이 나타나면 시합을 뛰지 않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모 감독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때리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으셨고 머리 부분 그리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했죠. 동물 학대 수준. 해외 전지 훈련장과 학교 기숙사 지하 1층 그리고 경기장 등 폭행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러시아 전지훈련 당시 모두가 모여있는 라커룸에서 학생 2명을 별 이유 없이 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뺨아 50대 맞았어요.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쁘다고 때린 거죠 뭐. 하지만 좁은 빙상판 어디에도 피해를 알릴 곳은 없었습니다. 감독의 영향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실업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많이 행사하긴 했었죠. 실업팀에 가기 위해선 중요 경기의 실적이 중요한데 출전권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윤 감독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학년 때 밤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너 연고전 뛰고 싶냐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얘네 집에 돈 많아? 금식에 금팔찌 갖고 올 수 있어? 이랬대요. 전지훈련을 가거나 이러면 뭐 돈을 걷어요. 그걸 안 낸 집이라던가 감독한테 접대를 잘하는 집들 있잖아요. 뭔가 이런 집 애들은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당시 윤 감독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고 이후 중요 경기에 뛰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간 학교 측은 윤 감독이 피해 학생들을 회유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한두 명을 해가지고 일 맞춘다 그래가지고 이 징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조사가 막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만나고 야 좀 내가 안 때렸다 이러고 다니는 거고. 연대가 징계 수위를 곧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윤 감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학교 측이 곧 징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고 교육부도 특별 감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러자 코치진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드러나면 모두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 학생들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연세대 특별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JTBC가 연대 입시비리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작된 당일 연대 아이스하키 코치진이 학생 전원을 불러 모아서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너네 다 4점 스카우트하고 맞지 않냐고 입학장 취소될 수 있다고 부모님한테 전화 가도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런 협박에도 연대 재학생들의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만나서 하잖아요. 운동부와 요즘 운동부와 나 똑같으니까 어쨌든 너네도 막 알려주지 말라고 이제 지금 조용히 해야 하는. 저희들끼리 암묵적인 비밀이었었어요. 저희들끼리 누가 돈 주고 들어왔는지 돈 받고 들어온 것 같은 애들인지 그런 것들은 알고 있었고. 특히 일부 학생들에겐 윤 감독이 직접 돈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세대에 보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K고 전 감독과는 달리 본인은 받은 돈을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는 겁니다. 돈 받아서 그래. 자기는 학교에다 냈다고. 그 돈 많이 받은 거 있으면 무조건.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에 대해 연대 측은 윤 감독이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낸 적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낸 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건설 장비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직원 부정 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과 직결이 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데 지인의 청탁으로 뽑히고 또 경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채용실태 보고서입니다. 공장 사장, 교육센터 교수 등 지인들이 청탁해 선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2014년부터 3년간 부당하게 선발한 인원은 13명. 직원 채용 방식이 수상한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아야 한다는 채용 기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짧거나 아예 없는데도 뽑힌 사람이 26명에 달했습니다.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결국 안전관리원은 국토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원 퇴직 간부인 김모 씨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장이 너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안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뽑히다 보니 부실 검사가 걱정됩니다. 검사할 때 배출가스는 근데 2명이 하도록 돼 있는데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관들이 그거를 제동장치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 안전관리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일 뿐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왔어요. 거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된 것이 다른 뭐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에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JTBC 김태형입니다. 영국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 폐업 도시가 됐습니다. 경기 불황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게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성탁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런던에서 차로 3시간가량 떨어진 버슬렘의 상점 거리에 폐업한 가게가 즐비합니다. 은행은 영업을 중단했고 팔던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폐점한 곳도 있습니다. 싼 임대료에 보증금이 없다는 표지가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시장 입구는 아예 봉쇄돼 있습니다. 문을 닫은 점포에는 집기가 쌓여 있고 도로변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지역은 영국의 유명 도자기 생산지여서 과거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공장이 문을 닫고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유령 도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미용실과 이발소 등 뷰티 업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here has been some shops which have closed. You know, some have retired, others have perhaps didn't go online. 영국의 상가 밀집지인 하이스트리트의 매장 10개 중 1개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소비 지출도 전년 대비 5.4% 줄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주민단체가 상가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빈 상가 위층을 저렴한 주거시설이나 작업장으로 바꿔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고 유서 깊은 건물에 학교를 유치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유도하는 겁니다.
how do we reinvigorate Bursley? What we have done is we have got some educational establishments based in there, so the old town hall. 영국 정부는 하이스트리트 재건을 위해 올해 1조 원 가량을 투입합니다. 버슬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비리 의혹이 나왔었던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그간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100여 건의 부적격 사례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의뢰가 된 조합원 임원들도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비리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정비업체나 설계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또는 물품을 가져올 때 조합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개 조합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16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적발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이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서울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예산과 회계, 계약, 급여 등의 문건이 모두 전자화돼서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 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2조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 진행 중인 400여 개 정비구역 전체에 올해부터 의무화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비업체 2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간 수기로 작성한 예산 편성과 전표 작성, 급여 관리, 물품 관리 대장 등을 모두 전자결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남북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는데 그럼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외교부에 따르면 남북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 등의 북한 반출이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서해 먼바다의 기상이 좋지 않아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천항에 따르면 서해 먼바다에는 오늘 아침 초속 10m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는 3m 높이로 일고 있습니다. 인천항 측은 기상은 오후 늦게 들어서야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눈날림, 공기 일시 나쁨, 그리고 오후 찬바람인데요. 밤사이 눈이 조금 내려 쌓였고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더 오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황사와 스모그의 유입으로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눈의 양도 적고 일부 지역에 잠깐씩 내리다 보니 어리둥절한 분들 많습니다. 대체 눈이 어디 왔다는 거지? 또는 눈 안 온다고 걱정하자마자 눈이 오네 하셨고요. 눈이 다 사라져서 아쉽다며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중부 곳곳에는 1cm 정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대거 나섰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원이 모였습니다. 사찰 조작, 초권력형 비리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섭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데 이어 정부 규탄 대회까지 개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좌파 20년 집권 플랜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정된 당권주자 9명도 합류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을 하듯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좌파의 악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 몸통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좌파 독재가 히틀러 나치즘 독재를 닮아가고 문재인이 문제다. 규탄 집회 후에는 당원들이 지지자를 연호하며 당대표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 시장님 당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와 각종 의혹 특검 등의 여당이 응할 때까지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에 있을 선거 욕심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가짜 단식, 가짜 농성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공세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일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소식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누가 더 센 발언을 하는지 마치 경쟁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하락했고 또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227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고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 대선까지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다라는 각오를 어제 규탄대회에서 당원들 3,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은 3강 구도 아무래도 역시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세 후보와 더불어서 약 10여 명 정도가 이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보수의 이런 분열돼 있고 갈라진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잡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강경한 목소리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좌파의 악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네. 또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실패한 대통령 물러나라. 벌써부터 정권 퇴진 투쟁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으로 나가면서 국회가 제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이런 정치 대결로 가는 것 아니냐. 국민들 걱정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역시 자유한국당 내부가 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이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센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도 이번 주 안에 출마 여부를 선언하거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설 밥상머리 민심을 노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설 국면이 지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역시 설 국면에서 핵심적인 지지층, 다시 말해서 TK 지역의 보수층과 또 수도권이라든가 각계에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당대표의 이미지를 줄 것이냐 놓고 아무래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걱정이 많죠. 아무래도 민생 문제, 또 설 앞두고 경제라든가 여러 부분을 놓고 아무래도 해결하고 또 갈등을 치유하는 해결책을 내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면 좋은데 너무 강한 그런 대결 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권 도전,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하는 책임 당원이어야 되고요. 출마 자격이 그래야 있는 거고. 반면에 대표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일 현재 당원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처럼 두 가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당원 6조에서 피선거권 그리고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이 돼야 된다. 네. 그렇다면 당비를 3개월 동안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은 눈치를 보면서 너무 늦게 물론 타이밍을 본다고 그런 판단을 했겠지만 역시 이 당비 문제가 이제 네. 이에 대해서 반대파 측으로부터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당의 이제 당규에 보면은 그런 세칙에 있어서는 역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영입이 된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당에 이렇게 새롭게 당을 구하기 위해서 영입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당규라든가 여러 그동안의 당내 분위기에서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례를 보거나 또는 당규를 분석해 본다면 아무래도 역시 후보로서 등록하고 또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의 원로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는 출마에 대해서 아마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당의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전체 상황을 보면서 당에 입당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런 출마에 대해서 좀 미적거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뭐 내일 최종 결정권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의 자격 논란을 둘러싸고 말이죠. 앞으로도 뭐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박, 친박 간의 뭐 경쟁이라든지 또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신경전 충분히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또 홍준표 세 후보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당을 더 분열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황교안 전 총리를 콕 집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끝나는 그런 한시적인 조직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핵심적인 그런 흐름을 주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는 친박 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체 아마 투표를 할 때도 상당한 그런 영향을 친박 그룹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의 제기와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놓고 너무 심하게 갈등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서로 강경한 발언들을 통해서 향후에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아마 주요한 후보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선언한 뒤에 릴레이 단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지난주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5시간 30분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단식이냐 이런 비판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간헐적 단식이다, 웰빙 단식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책임이다 유감을 표시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릴레이 단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5시간 30분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를 짜서 단식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를 규탄하겠다라고 했는데 5시간 30분이면 우리가 점심을 12시에 먹는다. 저녁을 6시, 7시 일하다 보면 8시쯤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길게 시간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일한 다음에 사실 그 사이에 뭐 식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걸 단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다이어트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비판들이 야당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새로운 뭐 단식 농성의 유행을 만들었다라는 조롱들이 사실은 야당뿐만 아니라 SNS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강경 투쟁을 주류를 이끄는 그런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역시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다. 특히 표현은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특히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편에 들거나 아니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정쟁의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회를 포기하고 다이어트, 웰빙 얘기를 듣는 그런 단식 얘기까지 꺼내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주소가 아닌가.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더군다나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장애로 나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예견은 됐습니다. 전당대회 국면이 있기 때문에 강경투쟁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견을 했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나갈 경우 아마 도리어 국민들께서 많은 비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또 보수를 사랑하는 이런 시민들이라면 좀 더 성찰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비판들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이고 2월 임시국회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민생의 문제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뭐 임세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자유한국당이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강경투쟁만으로 나갔을 때는 도리어 역사에서 버림받았던 많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상도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정재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과 영국 통상장관이 만났습니다. 한영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한EU FT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났을 때 한영 FTA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two leaders agreed then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at we should indeed ensure that there was no gap in the free trade arrangements between the UK and Korea. 중요도에 있어서 한국이 우선순위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orea is very much in the top priority. I mean, it's in what I would call the Champions League of free trade agreements. 한국과 영국은 후속 협의 등을 통해 FTA 체결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일요일 미사 중이던 필리핀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두 차례 폭발물이 터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1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홀로섬은 가톨릭과 이슬람 신자 간의 갈등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사상자들을 실어 나르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성당 주변은 파편들로 어수선합니다. 내부는 마치 전쟁을 치른 것 같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의자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필리핀 최남단 홀로섬의 한 성당에서 일요일 미사 도중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최소 20명이 숨지고 111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미사 도중 발생했습니다. 1분쯤 뒤 군과 경찰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현장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 무자비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홀로섬은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반군 세력의 주요 활동 무대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페루 남동부에서 산사태가 나 결혼식이 열리던 호텔을 덮쳤습니다. 쏟아진 진흙과 돌더미가 호텔 벽을 뚫고 그대로 들이닥쳤습니다. 호텔 안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하객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여러 명이 흙더미에 깔린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종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당국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포함해 5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남동생까지 3명을 총격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 있던 부모에게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후 도주한 남성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범행 장소에서 1,600km 떨어진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주에서도 의문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연달아 총성이 울린 뒤 3명이 총상을 입은 채 각각 발견됐는데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누가 왜 총을 쏜 건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기록적인 큰 눈이 쏟아져 항공편이 취소되고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도로 위에 40cm가 넘게 눈이 쌓이면서 여기저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국제공항에선 40여 편의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고 11편은 아예 운항이 취소됐는데요. 이번에 내린 눈이 모스크바에서 하루 강설량 기준 6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8일까지 눈이 계속 내릴 예정이라 당국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길을 피해 한 여성이 창턱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는데요. 건네려던 포대기에서 쏙 빠진 아기를 우유 배달원이 순식간에 낚아챘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람들의 도움 덕에 생후 4개월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간발의 차로 아기를 받아낸 우유 배달원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어제 북한 친선 예술단 공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도 만났습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긴밀한 북중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류얀 여사가 어젯밤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친선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중한 북한 예술단은 베이징 국가대공원에서 26일 첫 공연에 이어 이틀째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 주석은 예술단 단장으로 방중한 이수영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게 이번 공연은 중요한 북중 문화 교류일 뿐만 아니라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하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자신이 지난해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4차례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부부의 인사말을 시 주석에게 전하고 북한 예술단 공연에 관심을 보여준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공연에선 북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인 내용은 없었고 북중 우위와 사회주의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시 주석 부부는 무대에 올라 공연자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이 앞둔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예술단은 오늘 한 차례 더 공연을 한 뒤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번 주말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감염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는 계속 늘어서 40명이 지금 확인이 됐고 독감 환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는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또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연휴 때 홍역 환자가 많이 나온 지역으로 가야 하거나 또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예방접종을 보건당국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서 홍역 환자가 1명씩 추가됐습니다. 안산 30대 환자는 감염 환자와 같은 곳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화성의 30대 확진자는 필리핀 여행 후 홍역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로써 올겨울 홍역 환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발진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환자가 50만 명 늘었습니다. 모두 21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후생성은 일주일간 환자 수가 의료기관당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행 기준 3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81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질주하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의 이상 행동도 보고됐습니다. 모두 100여 건에 이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의 독감 유행이 인구 규모로 볼 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지난해 수준이며 계획된 일본 여행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독감 유행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늘어난 정도가 대형 항공사보다 5배 이상이었습니다.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비용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탑승 수속을 하려는 승객들이 이처럼 저비용 항공사 카운터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를 통해 해외를 오간 이들은 1년 전보다 23.5% 늘었습니다. 4.7% 늘어난 대형 항공사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점유율은 4년 만에 약 3배로 늘었습니다. 승객 3명당 1명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가까운 해외여행 노선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방콕이요. 진에어 타고 가요. 최저가 비교했을 때 제일 싸더라고요. 하지만 여행객이 몰리는 명절 연휴나 휴가철엔 대형 항공사와 값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번 설 연휴 때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인천에서 홍콩까지 왕복 항공권은 대형 항공사보다 불과 6만 원 쌉니다. 도쿄 왕복표는 대형 항공사가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도 따져봐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따질 때 수화물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 제공 같은 게 안 돼서 결코 아주 싸게 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5일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 일단 풀렸죠.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만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3주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셧다운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온 이른바 장벽 예산은 합의하지 못하고 셧다운이 끝난 것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빈손 후퇴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3주간 의회와의 국경장벽 예산 협상에 실패하면 다시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결렬 시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행정 권한을 사용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The end of the day, the president's commitment is to defend the nation, and he'll do it either with or without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풀면서 밝힌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And if we can't do that, then we'll do, obviously, we're going to do the emergency, because that's what it is. It's a national emergency.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트럼프와의 첫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의 백기 투항이 펠로시의 위상과 대중적 지지도를 높였다며 셧다운이 대통령의 전략적 실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35일 동안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이 일단 해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앞으로 3주 동안 다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3주 동안이죠. 다음 달 15일까지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또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반드시 57억 달러의 그 국경 장벽 예산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합의점을 찾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미국 연방 셧다운 사상 가장 긴 35일간 계속 그 셧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연방 그 항공 관제사들이 뭐 제대로 일을 못 한다든지 하는 문제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연방 공무원들 60만 명이 제대로 월급을 못 받으면서 네. 지금 뭐 그 단순하게 그들의 연방 공무원들의 생활고뿐만 아니고 연방 예산 집행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그 한 60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다 그러는데 이를 이제 어떤 그 연쇄 반응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더 큰 반응이죠. 심지어 세계 경제에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어떤 이제 압박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3주 정도 휴전을 하자고 된 것이지 이게 어떤 합의라든지 해결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협상은 이어지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 일단 이 국경 장벽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셧다운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도도 보셨지만 뭐 민주당의 2인자와의 대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을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스뉴스가 이제 특히 강경하게 나왔는데 폭스뉴스는 그 트럼프를 지지해온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이 국경 장벽 예산을 반드시 받아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자서 다양한 채널을 보면서 거기서 본인에 대한 비난이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고 적극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이제 어떤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봤을 때 트럼프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트럼프를 지지해온 측에서는 압박을 좀 넣는 것이고 트럼프에게 계속 반대를 해온 측에서는
뭐 봐라 지금 뭐 그렇게 그 버텨봤자 뭐 얻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디어의 평가보다도 3주 동안에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 일단 셧다운을 해소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국경 장벽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모든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상황, 범죄 같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지금까지 이제 외부에서 온 그 이민자,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에게 이제 그 씌워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계속 끌고 가야지 2년 뒤에 있는 그 대선에서 지금 그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바탕으로 지금 미국 국내 정치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의 새머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의도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3주간의 협상이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3주 동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또 셧다운 사태에 들어가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정말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 성격상. 네. 그 지금 셧다운 3주간 협상을 한 것은 지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잠시 그 내가 이렇게까지 연방 공무원도 생각하고 경기도 생각하고 그리고 협상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결국 57억 달러의 예산을 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셧다운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의 권한을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그 임시 예산으로서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노리고 있다고 이제 여러 측에서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의 상황이냐.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로서는 지금 어떤 명분 쌓기 이걸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이론적으로 여론이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셧다운 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말이죠.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셧다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방 공무원들이야 당장 지금 월급이 나오고 안 나오고 걸려 있으니까 뭐 그 연방 공무원들이야 좀 굉장히 이제 반대가 심하겠죠. 일단 정부는 돌려놓고 협상을 하다가 이제 뭐 당장에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전체 여론은 참 독특하게도 셧다운 전과 지금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제 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에 있다가 절반 정도로 이제 지금 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셧다운의 책임은 있지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똑같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판단할지 이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셧다운 사태 자체가 그 지지층을 모으고 그 재선을 위한 어떤 이제 그 재선을 위한 어떤 그 큰 걸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와도 또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 사태는 해소가 됐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적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차 북미 회담은 어차피 북한이 지금 2월 16일이 광명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입니다. 북한의 공휴일이고 국경일인데 이 광명절 이전까지 어떤 협상을 대충 끝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국이 이제 셧다운 지금 중지 기간과 맞물려서 별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 피해 보도가 나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보낸 편지에 힘든 시간을 외롭게 견디고 있을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 이와 같은 내용의 답장도 직접 썼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는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어제 독일로 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편지와 함께 준 녹색 목도리를 하고서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월드컵 출전을 위해 독일로 떠나는 쇼트트랙 대표팀. 검은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쓴 심석희도 함께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리자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시선을 피했지만 팬에게 선물을 건네받고 동료들과는 밝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심석희는 지난달 법정에서 조재환 전 코치의 범행을 증언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이목이 쏠리자 대표팀은 진천 선수촌으로 옮겨 2주 넘게 비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심석희가 얼음판 위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유도와 태권도, 장애인 체육 등 다른 종목에서도 폭로가 이어졌고 정부도 엘리트 체육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굉장히 웃으면서 밝게 운동을 준비했고요. 선수들끼리 좀 더 뭉치는 계기는 됐다라는. 심석희는 김정숙 여사가 선물한 녹색 목도리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4일 용기를 내줘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심석희에게 목도리를 전달했습니다. 녹색은 심석희가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심석희도 직접 손글씨로 답장을 썼습니다. 힘든 시간을 외롭게 견디고 있을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며 폭로 이후 처음 심경을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가 어제 끝난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만 개인 통산 7번째 우승으로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승까지 무실 세트 경기를 펼쳤던 라파엘 나달은 실책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3세트 9번째 게임. 나달의 백핸드가 엔드라인을 벗어납니다. 경기 내내 긴장했던 조코비치가 드디어 손을 치켜 올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조코비치가 어제 열린 호주 오픈 결승에서 나달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우승 상금은 우리 돈 32억 7천만 원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이 대회 패권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에서만 7번 우승해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윈블던과 US 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메이저 대회를 3회 연속 우승했습니다. 경기는 예상과 달리 일방적이었습니다. 조코비치는 1세트 나달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기선을 잡아 36분 만에 세트를 끝냈습니다. 나달은 실책을 11개나 기록해 세계의 조코비치에 비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2세트에서도 조코비치는 게임 스코어 2대2에서 잇따라 4게임을 가져가며 가볍게 세트를 따냈습니다. 여유가 생긴 조코비치는 3세트마저 6대3으로 따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달은 실책 28개를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한나래 선수가 국제테니스연맹 월드투어 싱가포르 국제여자 서킷 대회 단식에서 준우승했습니다. 한나래는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주린에게 0대2로 졌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열린 서킷 대회에서 우승한 한나래는 7개월 만에 정상 도전에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부천 KB 하나은행을 제압하고 7연패 뒤 첫 승을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KB 하나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68대 53으로 승리했습니다. 연패에서 벗어난 최하위 신한은행은 하반기 첫 승리를 거두며 시즌 4승째를 올렸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고르게 활약한 신한은행은 김아름이 3점 슛 5개를 터뜨리며 17점을 넣었고 멀로가 16점, 김단비가 12점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밤사이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1cm 정도 쌓여 있고 아직 호남 지방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모두 개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미세먼지도 하루 평균으로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한때 농도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유입으로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서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에서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서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유입됩니다. 서울이 오늘 최고 3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9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1도, 개성 3도, 함흥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반짝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어젯밤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친선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직접 무대까지 올라가 북한 예술단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예술단 단장인 이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전략적인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이동이 있을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홍역 환자는 40명으로 늘었고 일본에서는 독감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행 시기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보건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연세대 아이스 하키팀 학생들이 감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최근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은 감독이 동물을 학대하듯이 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연전, 연고전을 뛰고 싶으면 금팔찌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지 결정합니다. 지난해 11월 이 기구가 공식 출범한 이래 계속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이번에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